이 도청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규탄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계속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들어가서 공청회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정말 기가 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짜고 치는 곳이다. 정해진 이 절차와 요식행위, 결국 저들의 목적은 한 곳입니다. 강력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핫바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원망자. 자, 참여하셨던 이란 선생께서 그날 발제자와 그 다음에 토론자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춘천에 가야 되는 동기는 물론 여기 국본에 참여 요청도 있었겠지만 제 자신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4번이나 울산, 진주, 인천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생단을 4번 해봤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한번 보러 갔는데 과연 생각대로 이것은 거기에 그 신별관 입구에 좌측에 보니까 벽화가 정말 붙여놓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전부 국회 관계자고 그리고 그 교수들이 발제를 하고 토론하니까 청감실 학위생들이 따라온 거예요. 거기 마침 우리 국본에 애국 열렬하신 분들이 조금 자리를 맡아준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 민중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딴거 가다 더면 그런 그 의아한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한번 교수님들의 고의를 들어보시고 왔다 하면서 제가 말씀한 것은, 질문한 것은 거기에 발제자가 원래 그 책에 보면 발제가 3교수인데 교수 3사람입니다.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한 분 오셔가지고 그 3분 내용이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로 똑같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발제자는 경기도 수원에서 할 때와 다른 분들이 발제자로 선정이 됐는데 강원일보에 강원도민일보 기자 그리고 3사람은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해서 정치외과 교수, 법학전문대학 교수.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흐름을 보니까 그 토론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학회 추천도 하기 때문에 학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가서 4년 대통령 죽임자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것은 안 맞다. 독재할 소리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견이 많은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수단을 부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진하자. 그것은 내각 경제적 요소가 가미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왜냐? 대통령이 자기가 맞는 사람을 가지고 자기 수하면서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야당이 추천한 2사람 추천한 사람 골라가지고 마침 특검처럼 말이 골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누가 그 대통령이 인정했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부라는 그런 우리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토론자는 뉘앙스 자체가 전부 다 회의적이고 우리를 나타내는데 단지 자기들이 그 토론자로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체제상 개헌전쟁법은 또 찬성한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개헌전쟁이 뭐냐?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법, 살아갈 때 민법,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형법. 민법의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요, 형법의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냐? 그게 절차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달랑 헌법에 있는 개헌관계 조항이 3개, 4개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그저 납작하게 펴가지고 한번 법을 만드는 것이 개헌 절차법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헌법에 있는 글 그대로 오지 않겠지요? 자, 뭐가 들어가냐? 개헌특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만 정치구만 하면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다. 그게 양정 치는 것이 교수들 자문위원입니다. 자, 자문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널에 보면은 패널도 보수, 진보, 중립 이렇게 골고루 서야 되는데 자문위원들은 보나 마나 친정부 또는 친국회 발제자 측에 자기 편을 끌어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동물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건 좋습니다. 왜냐, 교수들의 그것이 의용이든 아니든 간에 교들 남들 자기들은 또 지식을 가지고 근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그게 가관입니다. 제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들 여론조사 그거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직 만듭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사오시게 되기 때문에 돈 맞으면 항상 할 수 있어요. 전체 국민을 다 해도 그러나 아직 저는 여론조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냐면 국민 토론당, 개헌 토론당, 국민 토론인데 그런 건데 말하자면 미국에 형사 소송에서 형벌을 판사가 검사가 내리기 전에 판사가 하기 전에 그 배심당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국민 참여당 그거 왜 필요해요? 그것이 왜 필요해요? 국민 참여당에 그 변호사만 그 세금 빠지는 변호사들 그 반면이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제일 한가하게 뭐냐면은 고군단화위원회 이게 뭡니까? 고군단화가 뭡니까? 방송을 태우고 신문 태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걸 보고 국민들 판단할 것인데 무슨 위원회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상 위원회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실무자도 해봤고 거기에 중간 관리자도 해봤는데 위원들 보통 보면은 한 5명 됩니다. 그럼 물론 그 위원회 크면 다르죠. 공무원대위원회도 있고 그냥 민간지원이 있는데 그럼 이러면 안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A, B, C, D, F 돌아가면서 안건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배정 받은 사람이 주심이에요. 가설 쉽게 비유하자면 헌법재판 단행할 때에 강일은 그 놈이 반정자가 주심이 돼가지고 모든 끌고 가듯이 주심이 자기 요리 다 해보여요. 그러면은 그것이 위원회 상정이 되면은 다른 위원들이 일단 본게 나옵니다. 단지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한 사람이 그걸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주심과 같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되었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발표는 위원회 공정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책임만 지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돈만이 들어가는 위원회입니다. 돈만 하면입니다. 그 반대가 우리가 위원회 행정용어로 합의제 관청을 하는데 독임제 관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입니다. 과장위에 국장 있고 국장위에 기획관리실 차관이 있고 차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되시 독임제 관청이 정당은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가 자기가 평상시에 배운 학습 지식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공작 일을 처리합니다. 독임제 관청이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제 경험과 개헌 절차법에 대해서만 말드렸는데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그 패널로 나온 사람이 여성 교수분인데 그분이 하면서 과연 개헌이 필요하냐 자기들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슨 일이 나오면은 자기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한테 과연 개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어떤 힘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판미선을 타고 와서 30살 봅시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이 뭐였습니까? 상대자를 배우자고 그래. 그 배우자 눈만 배우자 옵니까? 따라옵니까? 내가 직장이고 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 부가 최소한 불가능한 말이에요. 상대방이 맞벌이 하든 간에 자기가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했다 줍시다. 그래서면은 월세방 거쳐가지고 지금 오피셜 월세방에 서울에 70만 원 간답니다. 자 월세방이 아니고 그럼 전부 갑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빌라 한 채 바꾸게 전체 하려면 1억 5천 넣습니다. 그것도 지금 LH에서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전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 이 사람들은 자기 앞가리기가 급해서 전혀 정치적인 문제 관여를 할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만들기도 없고 여러 의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노후에 남은 여생이 남아 참 이래가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한다 뭐 대국적인 그런 대적인 것보다도 이거는 인간 노릇은 안 맞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짧은 제 소견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러시아를 방문한 그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여러 유튜브 또는 여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발췌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아무르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은보다 회담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 6월 문재인과 회담 시 약 2시간 늦게 도착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에는 5시간 회담을 했습니다.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전에 또는 회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러시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이 내각에 관련된 주요 참모들 그리고 이 북한에서도 국방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또 참모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 노동당 박정천 강승남과는 별도로 회담을 하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언론 보도로는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회담 종료 후 김정은은 이 수호의 전투기, 그러니까 수호의 전투기가 상당히 아주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호의 전투기 공장과 군수업체가 있는 이 칸사몰 스코이아나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문이 끝나면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군수공장과 그 다음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회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담 결과를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을 지원하겠다, 운송, 물류, 철도, 항만, 항구, 이것을 중국과 연결하는 삼각 운송체제를 확립하겠다, 군사적 협력 관계는 한계는 있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의하겠다, 북한의 우주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핵 잠수함 기술 제공, 첨단 전투기 판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 S-300이나 S-400의 대공 미사일 판매, 그 다음에 재래식 포탄 공급 등 군사 협력과 식량 등 모든 협력 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회담을 마치고 점심 오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건배 시 한국 속담에 옷은 새옷이고,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옷은 새옷을 입어야 되고,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러시아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새로 사귄 친구 2명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건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사귄 친구 2명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GP지기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국본의 여러 가지 내용을 곁들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 시찰을 하였으며 러시아의 전폭기 시범 비행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 수호의 비행기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러시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북한에서 수호의 35 등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구했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과는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북한과는 군사적 교류를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적인 폴란드에도 대량으로 무기 공급 추진과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또 나가서 나토의 극동지역으로 확장에 따른 일본과 한국의 사무소 개설 추진 등 일본과 한국을 나토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한국이 등을 돌렸다고 판단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극동 방어가 중요해졌으며 북한을 이용하기로 하고 북한을 강하게 해서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려는 핵탄두와 관련된 제어 기술이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최신 전투기 공급은 말 그대로 국지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나토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금융과 경제 제재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굴복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다 보니 미국과 나토가 보유하고 있던 포탄이 전부 고갈되어 미국이 한국의 포탄을 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숙적 폴란드에도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에 러시아가 보복을 하였을 때 굉장히 큰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는 게 한국의 절대적인 이익이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과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에 개방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군사훈련 강화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년에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보낸 거죠. 우크라이나 50만 발을 보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결국 러시아는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을 지켜보다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북한 정권을 안정화시켰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탄두 제어 기술을 북한에 전수할 것이고, 미국은 이 문제를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상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다가 협상을 요구하겠죠. 탄두 제어 기술을 통해서 미국 본토가 심각하게 위협받으니까. 그러면 결국 중국과 북한은 미국한테 중원미군을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국 안보에 지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핵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기용하겠다라는 워싱턴 선언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도된 것이 아닌지, 또한 한국의 외교안보팀의 오판인지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으며 굉장히 많이 나쁜 결과들만 초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 코가 깨지고 쪽박을 차는 상황이 된 것으로서 국가의 존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복구, 이것은 환상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선동 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성명서를 예전에 2번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된 요지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4대 강대국 속에서 그 틈 반응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한테는 우리 한미동맹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또 러시아한테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공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또 폴란드의 숙적, 러시아의 숙적 폴란드에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과 붙어버리면요, 이 상황은 진짜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쪽에 그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미국은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바로 여기에 한국군을 참전시키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과 서독과 이탈리아와 영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 간의 산업이 중복됩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화학 등등 다 중복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이것은 산수죠,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약 30년 동안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또 이 로켓 기술도 대한민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푸틴은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다 보니까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참모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지금의, 그러니까 옐친 이후에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웠던, 진짜 가난한 러시아에서 지금은 강대국으로 러시아가 발돋움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에 앞장서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는 대로 결국은 미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도, 어디야,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도 미국을 통해서 보내고 폴란드에 무기도 보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이제 원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원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많게는 20명 정도 가셨어요. 근데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그 길이죠. 이 춘천까지 또 돌아오신 분도 또 멀고 또 집도 또 이렇게 바로 서울입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가신 분들이 이 현장을 다 이렇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각본과 짜여진 절차적 요식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청회를 지난 9월 4일 날 경기도 수원에서, 그리고 2차 공청회를 9월 14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그리고 3차 공청회를 어저께 9월 15일이죠. 9월 15일 세종시에서, 그 다음에 4차 공청회를 이제 경북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하고요. 5차 공청회를 부산시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차 공청회를 어디서 하냐면요, 전부 다 시청도청에서 하는데 딱 두 군데만 틀려요. 4차 공청회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합니다. 대구시청에서 하지 않고, 아무래도 뭔가 좀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청회를 바로 5.18 기념회관에서 합니다. 5.18 기념회관에서 하는 목적은 상당한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헌의 목표가 나름대로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공청회를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다.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개헌을 바라는 자들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누가 주도하느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그 나머지 세력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에다가 개헌 자문회의, 또 정치구조,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김지표 국회의장이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윤석열 정부를 방문해서, 용산을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개헌을 동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을 죽인, 그 다음에 무기고를 급습해서 무기를 탈취한 바로 이러한 정신이 5.18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바로 그날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똑같죠. 주최 측 국회가 발제를 한 거니까. 근데 발제의 내용들은 당연히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87헌법은 소임을 다했다, 이것은 바로 좌정이었던 입법조사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이랬습니다. 현재 헌법은 소임을 다했다, 이러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구동성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야 된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보았을 때는요, 개헌 절차법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하나의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삐끼 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헌 절차법은 뭐냐? 바로 이거죠. 내년 4월 10일 날 헌법을 개정하자. 총선할 때 그 헌법 개정 내용이 이제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바로 개헌 절차법에 의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헌법에다가 이 개헌은 개헌 절차법에 의한다 라고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의 법률입니다. 상위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국채를, 정체성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념과 그 다음에 이 국가 권력 구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헌법이 아니라 하급 법률에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요, 헌법을 수시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들끼리 국회에서 서로 짜고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헌법입니까? 2020년도 김무성이가 국문 발안제도, 헌법 개헌하기 위해서 발안제도를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개헌 절차법에다가 무엇을 넣겠다고 하냐면은 개헌 국민 공론화 제도, 즉 국민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개헌을 청원합니다. 국회에다가. 그러면 개헌을 청원하면은 바로 이 국회에 이 개설된 개헌 상설특별위원회가 그걸 검토를 해서 개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을 쉽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연방제 개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날 개헌하고 개헌 절차법을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로 이들이 하는 국민 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요, 국민도 없습니다. 공감도 없어요. 뭐 이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요? 결국은 국민의 삶을 바꾸죠. 연방제로 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공동 기초하는 단체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입니다. 특히 한국정치학회는 작년 9월달에 통일부가 발주한 통일방안 용역을 수행해서 12월달에 통일방안 결과물을 통일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 통일 결과물이 뭐냐? 연방형 통일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연방형 통일국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과 두 개 주, 북한과 남한 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렇게 가야 반통일 세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연방 국가가, 연방 지도부가, 지휘체제가 구성이 돼야 반통일 세력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주장했던 이 민족 관련 통일 연합체 부분을, 연합체 내용은 안 된다. 왜? 서로 체제가 틀리고 또 서로가 위에서 위원회 만들고 무슨 국회 이렇게 서로 통합위원회 만들어서 안 된다. 강력한 통일 연방국가가 있고 밑에 주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이 반통일 세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치학회의
농협 결과물입니다. 바로 그 정치학회 바로 그 회장이 여기에 공동으로 추천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문자가 어느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게 바로 매각제입니까?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실상 여기서 문제되는 게요. 가장 큰 문제가 개헌정책법, 두 번째 문제가 국무총리 보수 추진제입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2명만 딱 올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통령이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내각제 요소가 아주 상당하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그만 나라에 무슨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전부 다 걸레 만들고 빈털터리로 하기 위해서, 즉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날 몇 명이 왔냐면요, 약 8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패널들과 그 다음에 거기 기자들 빼고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버스로 온 게 약 3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의 직원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국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공청회를요, 광고도 하지 않고 국민이 다 참여한 공청회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끝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광주에서 맨 마지막에 5.18 놓고 그 다음에 얘들의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자, 전국적으로 개헌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성원이 대단하다. 그래서 개헌조치법을 만들어서 동의한다. 지방분권을 다 요구한다.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 상정시켜서 다 동의받고,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이제 특위를 하나 만들겠죠. 여야. 그럼 가는 겁니다. 개헌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국민은 없고요. 바로 이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나요?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규정하면서 헌법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끔 그래야만이 헌법에서 규정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학업법률인 법률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들은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재봉인가 서강대 교수한테, 그 사람이 개헌절차 발제자예요. 그 사람한테 개헌절차법을 좀 설명해달라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개헌절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오해입니까? 결국은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국민은 깨어나야 됩니다.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개헌, 정말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요, 그냥 눈뜬 상태에서 코베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저희들이야 뭐 아닌 말로 그 앞으로 삶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자식들, 후손들은 앞으로 창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방제로 하게 되면요,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남조선 괴뢰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저들도 연방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